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죠. 누군가는 감쪽같이 거짓을 꾸며내고 또 누군가는 그걸 쉽게 믿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사기 사건이라는 것도 더는 놀라운 주제가 아닙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나 의도된 가짜 뉴스도 또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자 사기와 가짜 광고도 하루에 수십 번씩 접할 수 있고요. 속임수는 사실 속는 사람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고자 하는 마음,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에 속임수가 끊이질 않는 거죠.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속이는 자는 언제나 스스로 속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 받아들일 때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지만 스스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을 볼 기회마저 잃어버릴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3월 21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또 원탁의 기자들과 뜨거운 토론 함께 해보셔야죠.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 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세대 간의 입장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조개혁을 비롯해서 남은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3차 개혁을 맞이한 국민연금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주십시오. 또 정부와 서울시가 35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했죠. 더 확대해서 재지정을 했는데요. 봉인을 풀었다가 더 세게 묶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또 빠져 있고요. 이것 역시 여러분의 의견도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경제상식 퀴즈.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좀 숫자여가지고 소수점까지 맞춰주셔야 하는 숫자여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하루 전에요. 잠시 후 2부에서 전 세계적인 그 금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뉴스 많이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6666 쓰시는 분께서 빛의 속도로 정답 맞춰주셨네요. 김성호 님이 정답 2.5 근데 2.5는 아니고요. 한 차례 낮췄죠. 0.25%포인트를 낮췄는데 기존에는 3%였습니다. 여기까지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같이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233 쓰시는 분도 정답 맞춰주셨네요. 대출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들어주고 계시는 거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야가 뭔가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되게 이제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한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한켠에서 또 들려옵니다. 일단 18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되죠. 국민연금. 핵심은 뭡니까? 핵심. 이번 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라는 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요. 그 소득을 대체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이제 소폭 조정이 됩니다. 예컨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9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년부터 약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현행보다 6만 원 더 내고 7만 원 더 받습니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매년 약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이 되고요. 또 뭐 출산을 하거나 뭐 군대를 다녀오느라고 이제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긴 기간도 연금 산입 기간에 포함시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지금은 이제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이걸 첫째한테도 적용을 해주고 각각 12개월씩 인정 기간의 상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그렇죠. 또 군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고요. 또 아울러 이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좀 명문화하고 또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은 또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의 보험료 지원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크레딧 이런 거 보면 좀 후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돈을 내야 하는 거고. 약간 아까 약간 수정하고 싶은 게 더 내고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거는 맞는데 더 내고 더 낸 것보다는 조금 덜 더 받는다. 아, 너무 어려운가? 그러니까 대충 5천만 원 정도 더 내고 아까 예로 들어주신 그 사례 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월급 한 309만 원인 40대라면 사실 계산해 보면 더 남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더 뜯어볼게요. 일단 노후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 더 충분해지면 좋은데 이게 40에서 43%까지 늘어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또 엄밀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그럼 더 많이 높일 거면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계도 있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사실 소득 대출 43%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게 맞죠. 왜냐하면 한국의 평균 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것들 다 이제 묶어서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32.9% 정도거든요. 이게 OECD 평균이 42.3%니까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겠냐 하면 보장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금 소진 시점을 뭐 몇 년 정도 늦추는 수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기는 한데 이게 연금 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재정 안정 그리고 보장성 강한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게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사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예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되는 건데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보험료를 대폭 올리려면 이게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개혁을 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막혔던 게 이게 사실은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렇죠. 뭐 약간 정치적인 역풍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뭐 독이 든 성배 뭐 이런 표현을 좀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지는 못했고 뭐 아니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둘 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한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사실 연금 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놀랍긴 했거든요. 뭐 네. 이런 탄핵 국면에 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좀 놀랐는데 물론 뭐 여당 야당 각자 정치적 세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득 대책, 그러니까 정부가 단일화를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표현들 다 그렇게 하던데 첫 발을 일단 떼었다. 이걸로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의 건전성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단은 조금 내는 돈을 더 늘게 하면서 고갈 시점은 좀 뒤로 늦추기는 했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 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일단 조금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이제 2조 7천억씩 적자가 쌓여서 2041년이면 지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전환이 일어나고 또 2055년에는 연금 기금이 전부 소진이 되게 돼 있는데 이번 안을 통해서 이제 기금 수익률을 연 4.5% 정도로 가정을 할 때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씩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분명히
사실 저의 세대만 해도 네. 내기만 하고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니까 82년에서 84년생들이 이제 그 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수준이라 이게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라고 해도 그 보험료율이 올라간 거는 훨씬 더 20 몇 년만 맞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소진 시점을 2064년까지 좀 늦추기는 했는데 또 가봐야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어기범님은 물가가 올라가니 조금 더 낸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솔직히 꼭 그래야 했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7640님은 고갈 시점 9년 뒤로 늦추자는 개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답답합니다. 이야기해 주셨고 이건 또 우리 인구 구조상 또 한계이기도 하고 김수진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화가 났어요. 젊은 저의 세대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층의 분위기가 많이 냉랭합니다. 뭐 국민연금 저거 어떻게 탈퇴할 수 없냐라는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저는 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면 SNS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30대까지만 해도 거의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받는다. 이제 못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돈은 나가는 거니까 그들의 젊은 세대층의 불만은 정말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법으로 국가 보장을 명기를 한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보면은 뒷사람 돈으로 앞에 사람 돈을 내어주는 그런 이제 금융 기법이 있듯이. 펀지 사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들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하신 이제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편안해지시겠습니다만 청년 세대부터는 더 내고도 나중에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더 내는데 나중에 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구조상. 본회의 그 투표한 걸 보면은 3040 의원 상당수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지금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얘기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그런 설명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 또한. 그러니까 최선을 찾지 못해서 차악이라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세대별로는 분명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연금을 받는 나이도 계속해서 뒤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죠.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늦게 줘야지 연금에서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정년이 60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미뤄가지고 65년에 받게 돼요. 5년 동안은 65세. 네, 65세. 33년인가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뭐 먹고 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득 단절이 되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좀 계속 나와서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게 지금 정년 연장 논의인 거거든요. 뭐 게다가 지금 법적으로는 정년이 60세인데 뭐 60세까지 일하는 것도 행운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50대에 퇴직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연금 그리고 뭐 정년 사다리가 이게 뚝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소득에 대한 이제 보호 장치가 없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노인 빈곤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22년 기준으로 38%가 넘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14%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이제 유독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좀 연장해달라, 뭐 60세에서 65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경영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기업이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뭐 재고용 이런 형태로 고용하는 건 어떠냐라는 게 이제 경영계의 입장인 건데. 뭐 사실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게 되면 뭐 어찌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부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질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만 좀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중 구조가 좀 강화되는 뭐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세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년이 연장이 되면
청년들은 우리 일자리는 그렇죠. 어떡할 거야. 예. 뭐 은퇴 앞둔 세대가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지는 거잖아. 이런 불만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노사정 대화기구 있죠.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아마 다음 달 초에 이런 정년제도 개편안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편안 내용이 대충 법정 정년은 지금의 60세를 유지를 하되 정년 이후에도 만약에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다만 고용을 의무화하는 그 형태는 뭐 재고용을 하든 정년 연장을 하든 그거는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는 약간 절충안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이제 기초연금 같은 걸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제 소득 하위 저소득층한테 주는 이제 일종의 복지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보통 이제 퇴직 후에 은퇴 준비를 하는 이제 3층 연금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연금 요새는 4층까지 나오더라고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포함해서 네. 이런 연금 구조를 잘 짤 수 있게끔 이제 젊었을 때부터 뭔가 좀 기억도 시키고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사회적인 좀 그 인지를 좀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맞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1207님, 정부에서 매년 예산의 일정 금액을 이 연금 쪽으로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올리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게 또 우리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나올 구멍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정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대학생 아들도 아빠의 권유로 넣고 있는데 괜히 넣었다고 하네요. 가입한 지 3년째인데. 근데 또 요거는 시류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막 국민연금 수익률 좋아졌다.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또 이미 가입자들이 또 확 늘어나고 또 이렇게 뭐 고갈된다는 뉴스 많아지면 또 이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이게 또 항상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까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 또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면 고용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문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서 결국은 경제 자체가 성장을 해야 하고. 이 모든 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경제가 한 늘어나야 5% 6%씩 성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당장 뭐 묘수를 짜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걸 또 전제로 깔고 가기는 해야 합니다. 그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모수 개혁이라고 하죠. 전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도록 할 것인가 그 숫자부터 합의를 한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숙제들이 더 많이 남아 있죠. 이게 더 큰 문제죠. 숫자야 그냥 합의를 보는 선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 구조 개혁이야말로 큰 틀에서 완전히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더 갈 길이 멉니다. 뭐 어떤 그 분이 이제 댓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이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짜 탁 터놓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기초연금이 그 이제 말씀하시기에 약간 빈곤 노인 계층에게 주는 기초적인 이제 보조 장치라는 이제 말씀 주셨는데 과연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에게만 가는가?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난 그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위 70%가 도대체 그렇죠. 어디서 나온 말인지. 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가는 복지 금액의 거의 20% 가까이가 이 기초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만 어떻게 해서 정말로 진짜 이게 보편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보편복지도 아니고 그냥 선택적 복지도 아니야. 애매한 그 중간을 택한 거예요. 저는 그 애매한 중간을 택한 과정에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매번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 당장 이제 표로 이어지니까. 근데 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재정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이 전체 복지 금액의 20%면 이것만 어떻게 선택적으로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손봐야 된다라고 좀 확신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좀 뚜렷한 뭐 대책이 없지만 기초연금 부분은 손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이님도 기초연금은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또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하나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 조정 장치 이야기 나옵니다. 네, 뭐 자율주행처럼 자동 조종이 아니라 자동 조정. 조정 장치.
이게 대표적인 좀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히는 건데 원래 정부 개혁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 합의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고 이게 자동 조정 장치가 뭐냐면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체가 일단 감소를 하고 또 기대 수명은 또 반대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구 구조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이게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좀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OECD 국가를 보면 38개 국가 중에 24개에서 운영할 정도로 나름의 보편적인 장치예요. 근데 이번 합의에서는 빠지게 된 게 뭐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일단 룰, 규칙을 정해놓고 가자라는 건데 지금의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분명히 그냥 당연히 더 내고 네. 덜 받게 되는 게 이게 사실 이게 뻔한 결과가 나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모수 개혁을 하면서 이것마저 넣어버리면 더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말이 자동 조정이지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 더 뭔가 현실에 맞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자동 조정 장치의 목적은 연금 기금의 안정성이거든요. 네. 그 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이 덜 들어오면 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 삭감 장치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10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뭐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예를 들어 42%일 때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면 이게 없을 때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여당은 모수 개혁만으로 좀 부족하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원래 소득 대체율을 좀 높게 주장을 했다가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어렵다라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여야가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서 이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연금특위에서 좀 논의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은 자동 조정 장치 이거 도입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측과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측. 근데 일단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인구 구조상 연금을 더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혁하지 않으면 55년이면 이제 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그럼 대안은 뭐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라도 일단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온 건데 다들 한숨 소리가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 경제 구조 그다음에 연령 구조에 따라서 네. 정답을 뭔가 그러게요. 명쾌한 게 당장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달라질 줄 몰랐던 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1988년에 국민연금 도입됐잖아요. 그때 보험료를 얼마 냈냐면 3% 냈습니다. 3%. 3% 낸 분들이 뭐 40%씩 받아가니까 당연히 역마진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소득 대체율도 70%였잖아요. 70%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그때는 근데 의무 그때는 가입도 좋았습니다.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반발은 보험료를 올리고 뭐 소득 대체율 이런 거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국민적 합의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게 근데 어떻게 쉬워요? 그거는 이제 어렵긴 한데. 그것도 결과론이라. 근데 이제 뭐 사실 기금운용 작년 그리고 잘했어. 재작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네, 뭐. 작년만 해도 1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연금이 잘해서도 있지만 그쵸. 장이 좋아서잖아요. 장이 좋아서 미국장이 그런데 좋아서. 이게 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를 조금 바꾸거나 뭐 의사결정 체계를 조금 빠르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운용수를 좀 높이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나마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더잘 기금 버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연금이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변의 눈치를 보고 한 의사결정 때문에 연금이 보는 손해도 있잖아요. 그 지금 문제가 됐던 전임 대통령이 이제 그것까지 불러왔던 그런 의사결정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지금 해외 투자 늘린다고 했을 때 또 이제 국장에서 국민연금마저 떠나면 이제 국장은 어떡하느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금만 놓고 보자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수익을 위해서. 그 주변에서 약간 뭐라고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말대로 기금 수익률만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또 이게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또 토론을 이어나가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국은 좀 범위를 두고 있죠. 4.25에서 4.5%고 영국은 4.5%, 유럽중앙은행은 2.65%, 일본은 0.5%.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힌트를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3%였는데 이달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했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었군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그냥 기준금리 검색하시면 국가별로 쫙 잘 나옵니다. 예, 힌트 하나 드렸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도. 최근에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이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부랴부랴 없던 일로, 또 거기에다가 서초, 용산까지 더 확대해서 재지정. 이거를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좀 파장이 크죠. 어떻게들 보셨어요? 평가를 좀 하자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은 서울이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파급이 있었을까요? 주변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던가요? 권소영 기자. 일단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풀 때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이 맞아요, 좀 들긴 맞아요.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라서 6월 정도에 이제 풀릴 예정이었고 그냥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풀면 괜찮았는데 갑자기 2월 달에 풀겠다. 뭐 이게 실효성도 없고 풍선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집값이 꿈틀하더니 완전 불이 붙었죠. 그러면서 서울 전반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었는데 2월 둘째 주만 해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자치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자치구들이 늘었고 3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만 보면요. 송파구는 0.79% 상승해서 7년 2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요. 강남구 0.83%, 서초구 0.69% 올라서 역시나 뭐 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상, 성동구도 올랐고 올 들어서 하락세 보였던 노도광도 다 상승세로 돌아섰고 네. 아파트 거래량도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서울시 내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올 들어 사실 이런 걸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은행들이 작년 말까지는 대출도 이제 총량 관리 때문에 작년 말에 가상금리 막 올리고 대출금리 더 높이고 그래서 사실상 문을 좀 닫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서 대출금리 낮추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나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받기도 조금 수월해졌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했고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만 뭐 트리거가 생기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를 확 풀어버리니까 이제 진짜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좀 한 거죠. 더 기름을 부채질 붓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기름을 부었나? 기름을 부은 것 근데 같은데. 우리가 많이들 정말 지난해부터도 들었습니다만 집값이 양극화되고 있고 맞아요. 지역은 떨어지고 서울만 오르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 쪽 위주로 오르고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왜 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었던 걸까?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뭐 안정화라고 말하지만 집값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거는 국민의 주거복지지 집값 안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맞서서 뭔가 집값을 조절하는 정책이 앞서 과거사를 보자면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제하는 그쯤은 약간 뜬금없이 해제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요.
집값 전체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이제 떨어뜨린다라는 의도보다는 그 전체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이야기를 돌려보면은 오늘 우리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인데 금리를 내려서라도 실물 경기를 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자니 집값이 또 꿈틀거리면 또 위험 요인이 되고 그러려면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약간 이제 필수 조건처럼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했을 때 아까 양극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전국이 다 들썩이냐? 아니거든요. 특정 지역만 들썩이고요. 저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강남 집값은 그냥 강남 집값만의 특수한 재화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여기를 눌러야지라고 개입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그러니까 부작용만 더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계획을 풀어가지고 지금 강남 집값 오르는 건 다시 말하면 그간 눌렸던 가격이 다시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뭐 경제 논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치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뜬금없잖아요. 시기 자체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오 시장이 규제 철폐라는 어떤 자신만의 좀 특성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일에 좀 몰두를 했고 이게 토어제가 좀 좋은 땔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어요. 특히 이제 토어 구역이 대선 주자로서 이제 오 시장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이 강남 지역에 좀 지정돼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좀 당심이랑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으로서는 어떤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좀 여당의 심장인 강남 지역의 민심을 좀 얻어야 되고 그렇기엔 이 토어제 해제가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그래서 본인도 실기를 인정을 했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가 또 그의 과제가 되겠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뭐 표심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런 지적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어찌됐든 간에 오세훈 서울시장 스스로도 실기라는 거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이제 파장이 커져가지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게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 단위로 묶으면 처음 봐요.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동단위인데. 동 단위로 네. 이렇게 네. 마이크로하게 하는 건데. 아예 그러니까- 구 단위로 묶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가 네.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와 송파구가 이제 걸쳐서 있는 도시인데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신도시인데 여기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송파구. 네,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여기에 사는 분들은 재산권 침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지 못하니까 이런 우스운 상황이 생기기도 이게 하는 약간 뭘까 반대박대 구부리라고 이게 했는데 파장이 커지니까 야 그럼 더 세게 이렇게 그냥 내린 것 같아요. 왜 샤워실의 바보 이론이라는 네 것도 맞습니다. 있죠. 참을 이렇게 차가워 다시 뜨거워 이렇게 되는. 아니 서울시 면적의 27%에 해당하는데 이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묶어버리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근데 이게 푸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자체 권한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6개월 뒤에 근데 이제 묶는 거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대출 규제까지 더 같이.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은행들도 좀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잖아요. 아니 대출 규제 더 금융당국이 강화하겠다. 맞추라고 하니까 맞추는 거죠. 은행은 말 얼마나 잘 듣는데요. 근데 일단은 1주택 실수요자까지는 아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부터 더 강화한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은행, 뭐 신한,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지금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농협도 27일부터 SK, 뭐 우리은행, 뭐 SJ은행 다 이제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정책적으로 좀 일관성이 사라지면 은행들도 1년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 수요를 그렇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타깃으로 한 대출도 부담이 되고 뭐 정부는 자율 관리라고 하지만 뭐 이거를 뭐 매일 뭐 매달 보겠다, 뭐 체크하겠다 이러니까 참 은행원 입장에서도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은행도 곤란하고 대출 네. 받으시려는 분들도 혼란스럽고 이거 괜히 계약해놨다가 나중에 맞아요. 대출 안 되면 내가 되게 난감한 상황에 그리고 제가 놓이는데 부동산 몇 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이미 집을 사놓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급지로 가려고 이미 집을 매수 계약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없는 집은 안 사람들이 막 호가를 지금 뭐 최대 뭐 3억까지 낮췄다, 뭐 5억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말 안에 지금 집을 팔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이게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토지거래 네, 허가 구역이 맞습니다. 확대 재지정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데 이제 이게 계속 약간 뭔가 뜨겁고 문제가 되면 정책 대출 금리까지 손대겠다라고 하거든요. 정책 대출은 이 금리를 손대서 과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정책 대출 받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금리를 건드린다는 얘기는 괜히 약간 유탄 맞은 느낌이에요. 이 정책 대출 금리 정책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게 저희 라디오도 이렇게 소리가 커지면 볼륨 낮췄다가 소리가 낮아지면 볼륨 올리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이렇게 패널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 규제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그렇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최근에도 이 토허제 이거 발표 난 다음에 은행에 문의가 그냥 막 쏟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대출 없는 받을 게 수 있는. 당장 내가 집을 사야 되고 계약까지 났는데 이거 대출 안 나오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파기한 케이스들이 온라인 많이 커뮤니티에서 네.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10% 계약금 날리고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사이에. 네. 그 가장 화제가 됐던 케이스는 네. 45억짜리 계약이었는데 4.5억을 날린 거죠. 반포의 모 아파트. 아 대출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각하기에 뭐 갈아타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이게 4.5억을 포기할 만한 뭔가 또 있어요. 대출 규제가 사업의 계약 10% 시점으로는 또 가능하게 되느냐 잔금 치르는 시점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맞아요. 또 첨예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대출 상담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내가 지난주에 고객님한테 해드렸던 말씀하고 달라요. 이번 주에 해드려야 되는 말도 또 달라지니까 곤란한 거죠. 근데 이게 기존에도 지금 지역 부동산 사정은 너무 안 좋은데 서울 중에서도 뭐 강남 뭐 마용서 요 정도만 좀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런 양극화 초양극화 똘똘한 한채 이런 현상이 혹시나 더 심해지진 않을까?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요새는 양극화도 아니더라고요. 강남 1극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으면 네. 약간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예.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아 정부가 여기는 핵심 부동산이야라고 이제 공식 인증해 주는 그렇죠.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이곳은 음.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산 파악하지 않아. 정부가 이번에도 사야 될 곳을 찍어주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데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도 좀 있어서 뭐 결국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과거 보도자료를 신경 써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상급지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등장하면서 아니 이거는 그냥 네, 그죠. 상급지라는 말을 보도자료의 상급지. 네. 상급지라는 말을 써도 되나? 약간, 오.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인데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전세 가격 오를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이 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계약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매물 품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아하. 실제로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또 못 해주게 되면 전세 가격이 더 오르고 또 그 전세 가격이 물론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곳은 전세와 매매 가격 좀 격차가 크기는 합니다만 매매 가격도 자극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 갭 투자가 되면은 그 갭 투자만큼 또 전세 물량이 나오는 이치였는데 그게 또 안 돼 버리니까 실제로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전월 대비로 0.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1년 전 대비로는 거의 6% 가까이 오른 거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한숨만 그러게요. 근데 규제를 풀자니 너무 튀어오르고 또 다시 묶자니 또 어떻게 보면 뭐 전세 시장이라든지 또 미치는 영향이 또 한두 가지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라도 이게 뭐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갭 투자가 안 되는 거고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실수요 위주로만 거래하시라라고 하는 거기는 한데 이게 참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봄철 이사철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신학기 이사철은. 그러니까 뭔가 좀 거래라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 허가구역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너무 되면 이제 얼어붙어서. 거래가 더 거의 절벽이겠죠, 절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규제가 서울 전역 혹은 경기 또 수도권 이렇게 또 지역까지 쫙 퍼지면서 진짜 실수요를 위해서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이 부분도 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분명히. 아까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한 반대한다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인 건데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너무 이제 수요를 좀 억제하는 거에 매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맞물려서 형성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에 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이렇게 수요, 공급 다 맞물려야 되고 유동성을 조율할 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수요를 좀 분산하기 위한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혼자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국토부하고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런 이제 금융 사이드 쪽에서도 다 정부와 같이. 지자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놔야 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섣불리 쉽게 움직였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어요. 국토부가 몰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난달에 해제할 때 과연 중앙정부, 뭐 국토부나 금융당국, 뭐 기재부나 진짜 협의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요. 6261님 댓글에 이런 말투 안 쓰는데요. 울화가 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또 감정도 건드린 그런 결과가 됐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또 저희도 같이 지켜보고 또 토론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알고란의 고란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웹, 정말 그 www, 이 웹 시대가 오면서 그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뚝딱하면 막 그림까지 대신 그려주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웹 디자이너의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웹 디자이너, 앱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이거 좀 다른 겁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죠. 예. 이 디자이너 구별 방법은 네. 뭐 어떤 거, 무엇을 디자인하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웹 디자이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사이트, 홈페이지라고 하죠. 이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부터 뭐 전반적인 컨셉을 디자인하는 역할인데 보통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롤을 내릴 때 그렇죠. 불편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앱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마트폰에서 이 보여지는 어플 디자인을 하는 그 직군이고 네. 보통 이제 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뭐 이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어디 타고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화면 크기에 따라서 뭐 터치에 따라서 앱이 좀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 좀 쉽게 말해서 주로 로고나 배너 그리고 이제 포스터 같은 이미지를 디자인하는데 보통 이제 웹 디자이너나 뭐 앱 디자이너도 이런 그래픽 디자인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그 홈페이지 있고 제 뒤에도 TV 패널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가 해주셨죠? 그럼요. 이것도 이제 KBS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 해주신 거죠. 그걸 또 웹에 올리면 웹 디자이너가 또 같이 하시는 거고 웹 디자이너한테 이제 의뢰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의뢰를 하게 될까요? 이 제가 만난 분도 한 10년 정도 웹 디자이너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층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20대 뭐 청년 창업가
부터 이제 퇴직금으로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60대 은퇴자들까지 고객 연령 폭이 굉장히 넓었고요. 업종도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부터 그리고 이제 국밥집, 뭐 보쌈집 같은 외식업 이런 웹사이트를 의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고객들이 웹사이트 제작 의뢰를 할 때 의뢰사가 별도로 있긴 합니다. 이 써야 되는 의뢰사가 별도로 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령대나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그 의뢰 스타일은 우리 이번에 보쌈집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손님들이 좀 불편하대요.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주세요라는 의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무작정 어떤 컨셉이라도 구체적으로 말해줄수록 좋은데 어려운 거죠. 네. 약간 좀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면 좋겠어요. 웹디자이너분들 그래서 힘들다고 하고.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과 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협의가 끝난 후에 계약서를 쓰고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 작업에 들어가면 뭐 1차 시안 1차 시안까지 나오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시안을 고객에게 보낸 뒤에 피드백, 뭐 수정사항 등을 좀 받아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짧게는 한 2주에서 최대한 4주 정도 걸렸고요.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고객 피드백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컴퓨터 용어 등 뭐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다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1차 시안 받고 주변에 좀 물어보고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물론 이제 의뢰하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비용도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사이에서 비용이 좀 든다고 하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객이 요구사항이 좀 많아지거나 추가 개발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고객의 예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비용은 좀 없다라고 하면 계약 전에 꼭 이 고객과 협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강 기자님이 만난 분은 그 웹 디자인 말고도 코딩, 프로그램 개발까지 하신다고요? 네, 요즘에는 다 해야 된다고 해요. 능력자네요. 그렇죠.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 1인 창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좀 모든 걸 다 하는 구조였는데 뭐 웹 디자인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코딩 업무부터 웹 기획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는 웹 기획자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웹 기획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지만 자바나 C 언어 같이 이 컴퓨터 언어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혼자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금 처리 같은 회계 업무도 본인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 프리랜서를 좀 준비하려는 이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1인 기업. 그러니까 프리랜서지만 사실상 1인 기업인데 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웹 디자이너 분들은 프리랜서가 정말 많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죠. 보통 이제 그 뭐 기업에 소속돼 있는 웹 디자이너의 연봉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책도 있는데 웹 기획자들과 이 웹 디자이너 간에 마찰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뭐 다른 책들도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면 이 본인이 생각하는 착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워서 이분도 이제 프리를 선언을 해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속편하게 나 혼자 할란다. 근데 이게 또 고객들의 좀 고객을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뭐 수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만족은 한다고 합니다. 허종득님이 제 사위가 구글에서 웹 디자인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업무 과중이 많다고 하네요. 물론 연봉이 꽤나 높지만 말입니다. 구글이면 구글의 웹 디자이너가 사위이시면은 어유야 허종득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 내에서 하다가 나 혼자 할란다라고 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뭔가 처우라든지 벌이라든지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는 조금 더 높아졌지만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만족도가 높았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통 그 안에서는 이제 신규로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뭐 수정 보완 부분도 의뢰도 있을 텐데 뭐 들쭉날쭉하긴 해도 이게 뭐 평균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상황에서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월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연이 아니라 월. 월 매출이. 월 매출이.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이야, 연봉 가늠이 되시죠? 대충 나오네요. 네. 나가는 비용은 사실은 거의 본인의 인건 요 정도일 거고. 네. 웹 디자이너가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을 더 많이 막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말만 하면 그림도 다 그려주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에 과연 웹 디자이너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걸 노코드 웹 빌더 서비스라고 하는데 별도의 이제 컴퓨터가 이 코딩 없이 그렇죠. 웹사이트나 어플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누구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각자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접근은 좀 쉬워졌으나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찾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결국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창의적인 능력은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AI를 잘 또 활용을 해서 업무 능률을 또 높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웹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필수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 최근 유행하는 웹 디자인 트렌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트렌드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작업물에 반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웹 기획자나 아니면 고객들과 이들이 원하는 방향을 캐치해서 이 작업물에 반영할 수 있는 이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딩 지식도 중요한데 어찌 됐든 웹 디자이너는 취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를 하든 자신을 내보낼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웹 디자이너의 세계 들어봤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김광석 교수와 함께 금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리.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그건데 잠시 뒤에서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